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파워, 세계의 큰 파워, 공산주의 그룹, 그 다음에 기족이라고 하지만 기족이라는 말은 좋지 않고 친미 기득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친미 기득권. 이 친미 기득권은 기본적으로 주미 대사를 항상 차지합니다.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금융위기가 벌어지면 누구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 친미 기득권이라고 하는 이 파워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범국민 권력, 이 세 개를 나눠서 보는 눈이 있으면 제 얘기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민법과 형법이라는 실체법을 일제시대에 대륙법 계통으로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은 주로 미군정을 통해서, 그리고 최근에는 1987년 헌법에 헌법 12조에 듀 프로세스 적법 절차 규정을 넣으면서 더 미국화된 영미법화된 이 제도 자체의 성장 과정의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지 않으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또 어떤 문제를 하나 더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사법제도를 이 일제시대 때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법 엘리트를 어떻게 뽑는가, 말하자면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라고 하는 또는 법대 교수라고 하는 이 법조 엘리트를 어떻게 뽑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륙법은 법조 엘리트를 뽑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어려워요.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 중남미를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법대만 들어가면 변호사 자격증 다 줍니다. 말하자면 미국도 상대적으로는 법률가가 되기가 쉬운 나라에 속합니다. 미국은 돈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법률가가 되는 과정까지 장학금이 없다고 전제하면은 한 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3억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법률가가 되는 거죠. 하지만 돈만 있으면 웬만하면 로스쿨을 다 졸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중남미, 인도 이런 곳은 기본적으로 법대만 나오면, 인도네시아 다 법대만 나오면 웬만하면 변호사 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변호사가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나라들이 있거든요. 대륙법 계통에 말 그대로 법조 엘리트를 양성한 시스템 때문입니다. 지금 독일, 일본, 프랑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법조 엘리트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대륙법, 시빌로이냐 아니면 영미법, 커먼로이냐, 이것은 로여가 아닌 그냥 레이맨, 비법률가들은 알 필요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해졌느냐, 그것은 바로 검수완박 때문이고, 그 이전에 조국이라는 사람이 민정수석을 하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킨 것 때문입니다. 제가 그것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국 이전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일제시대를 통해서 이 근대 개혁이 시작됐다는 것과, 그 다음에 미군정 이후에 새로운 종류의 기독교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형성된 것이 비슷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본도 근대 개혁을 메이지 유신 이후에 기본적으로 서구적인 개혁을 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어떤 그런 개혁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지만, 일본은 기본적으로 19세기 중반에 개혁이 시작되면서 유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이등 박문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의 기준으로 치면은 근대 지식인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영국에서 유학을 했던 사람이고요. 독일법을 공부를 했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영국과 독일의 영향 중에서 특히 사법제도는 독일의 영향권 속에서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서구 지성 또는 서구 지식 중에서 일본을 통해서는 대륙이나 영국, 유럽, 그리고 미군정 이후에는 미국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그것들이 지금 사법 체제를 상당히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건 더 중요한 얘기인데요. 사법 엘리트를 어떻게 양성하는가의 문제가 또 복잡해집니다. 사법 엘리트를 한국은 원래는 일본식으로 계속 뽑았어요. 독일식으로 굉장히 고시가 어렵게 되도록 뽑았습니다. 고시가 정말 최고로 어려웠던 것은 서울법대에 들어가도 고시가 되기가 힘들었던 1980년대까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서울법대 정원을 훨씬 넘게 뽑았던 1000명, 2000명을 뽑았던 시대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한국의 사법 엘리트를 뽑는 시스템은 독일이나 일본을 준용한 것이었고, 특히 법률가, 그러니까 변호사보다는 기본적으로는 법조 공무원을 양성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때 검사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검사입니다. 그때는 검사를 뭐 영감이라 불렀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엄청난 권력을 주는 거죠. 굳이 얘기하면 독일에서는 법률가 중에서 법대 교수를 1번으로 치고 그다음 판사 2번, 검사 3번, 4번이 변호사입니다. 하지만 다 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한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럼 지금 법조 엘리트를 뽑는 시스템이 우리는 독일, 일본식인데 지금 한국에서 법조 엘리트 시스템이 어떻게 되었느냐. 로스쿨 제도 이후에 완전히 복잡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로스쿨 제도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은 고시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 나오는 사람,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시험, 예전에 고시보다는 뭐 훨씬 쉬워진 변호사 시험을 통해서 이제 검사를 뽑고 있는 거죠. 독일식과 미국식의 딱 중간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예전에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그나마 좀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졌을 때는 고시를 통해서 검사를 뽑기 때문에 정말 검사가 권위가 있었던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검사, 한국에서 검사라는 것은 한국에서 가장 되기 어려운 직업이었죠. 그때는 일단 검사가 되고 나면은 존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제 로스쿨로 변호사를 뽑는 지 10회쯤 됐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난 10년 사이에 기존의 검사의 권위는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 좀 뒤져봤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검사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경찰대학 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경찰대학은 그 한 100명쯤 뽑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반으로 그것도 줄었을 겁니다. 한 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가 50명에서 100명 사이니까요.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경위를 계급을 주지 않습니까? 경위부터 사실은 수사를 하는 경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우리나라 범인을 누가 잡느냐라고 할 때 검사는 이 수사 경찰의 최고봉이었습니다. 지금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우리가 경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경찰 제도는 순경, 경장이 있고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이렇게 되어 있죠. 경찰청장을 치안총감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경찰대학장, 경찰청 차장이 치안정감이고 지방경찰청장이 치안감이고 그 다음에 뭐 지방청 차장이 경무관이고 총경은 경찰서장. 총경도 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 중에서 순경이나 경장 정도는 수사 경찰이라고 하기는 힘들고 보조한다고 할 수 있고요. 경사까지는 경위부터가 이제 수사를 하는 범인을 잡는 본격적으로 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검사가 지금까지는 이들의 이해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예전에 검사가 되기가 정말 어려웠을 때는 고시를 통해서 되고 그것도 법대도 좋은 데 나와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권위가 인정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검사를 로스쿨을 통해서 뽑습니다. 검사 되기 쉬운 건 물론 아니지만 로스쿨 테스트 뽑고 그리고 최근에 한번 보십시오. 2년 전 기사거든요. 제9회 변시 합격자 작년에 10회가 된 것 같고 9회 변시 합격자 70명을 신규 검사로 임용했는데 역대 최대 규모다. 새내기 검사의 70%는 공공인재학, 기계공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비법학 전공자인 것이 특징이다. 대학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신임 검사는 전체 인원의 31.4%, 22명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검사가 더 이상 법률가가 아니라 전문가로 바뀌고 있는 거죠. 법조 엘리트의 변화가 사실은 검수완박과 같은 이 검찰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현실에 상당히 기반이 되는 사실입니다. 기저에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언제 이제 본격적으로 발생됐냐면 우리나라에서 로스쿨 제도로 바꾸자. 미국식 로스쿨 제도로 바꾸자라는 논의를 시작한 것은 소위 말하는 기득권 엘리트, 아까 말했던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딥스, 한국의 딥스테이트 계열에서 시작한 겁니다. 이 얘기는 너무너무 복잡한 얘기지만 고시 제도를 통해서 낭인을 일본 말이죠. 낭인을 배출하는 것이 그 사회적으로 부담이 되니 이제는 로스쿨로 이제 법조인들을 만드는 시스템 좀 쉽게 만들자라고 논의를 시작한 것은 오히려 범공산주의 계열이 아니라 범엘리트 귀족 표방 셀럽들입니다. 그 배경은 제가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셀럽들이 이런 논의를 할 때 내놓은 근거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나라는 한국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나라다. 말하자면 좋은 학교를 가고 또 고시를 패스를 하면은 신분이 상승되는 나라다. 이것을 좋게 보지 않고 나쁘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전 참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 사람들의 많은 에너지를 끌어올렸던 시스템을 지금 많이 없애고 한국이 지금 새로운 신분 사회로 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하나의 트렌드고 그 피할 수 없는 사회 변화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얘기는 조금 멈추고 이렇게 되고 있는 현상 자체를 중립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부정선거 할 때 제가 이것을 여러 번 보여드렸어요. Levels of Proof 이 개념을 조금 이해해야지 지금 일어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정규재 그 펜앤마이크 대표 같은 분은 부정선거 의혹이 막 쏟아질 때 증거가 없는데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 증거가 없는데 라는 말은 알고 보면 굉장히 무식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사실 부정선거도 초기부터 굉장히 많은 증거가 쏟아졌어요. 근데 이제 증거에는 일종의 계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증거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배춧잎 투표지가 나오고 나서는 어느 정도 증거가 나온 것이냐 계단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한번 보십시오. 제일 먼저 일단 증거가 없는 상태가 no evidence가 있어요. 부수적인 정황, 낌새 같은 거 타소가 부수적인 정황이 있고 이런 건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부터도. 이때부터는 벌써 문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말하는 reasonable suspicion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예를 들면 차가 막 운전하는데 비틀비틀한다. 그러면은 아, 저 음주운전 아니야?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것은 합리적인 의혹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관이 세워서 이거 한번 불어보세요 해서 불었잖아요. 불었더니 1점 얼마 나와요. 그러면 이거 뭐 많지네. 당장 내리세요. 그때부터는 이 사람한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이유가 되죠.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영장을 청구하는 걸 이런 거 말합니다.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증거가 합리적인 의심 정도 다음에 말하자면 차가 비틀비틀하네. 비틀비틀하는 것 갖고 영장을 청구 못하지만은 비틀비틀하기 때문에 세워서 확정기를 풀어보라고 했는데 만취 상태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게 영장 청구예요. 그러니까 한국 헌법은 영장 청구권을 경찰이 아니라 검사한테 준 겁니다. 말하자면 경찰이 이걸 불었더니요 이 사람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뭐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검사한테 얘기를 해서 영장 청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검사가 예를 들어서 그거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한번 피검사도 한번 더 해봐. 라는 것을 검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검수완박이죠. 추가 수사를 지휘할 수 없는 것. 그러면은 우리나라 헌법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됐는데 경찰이 해달라는 대로 해줘라는 뜻이죠. 영장을 신청하기에는 조금 너무 미달하는 수치 아닌가? 피검사도 한번 해보지? 이건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추가 영장을 신청하려면 검사가 추가 수사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거 수사도 해봐라 라고 지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못하는 거죠. 제가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다르고 우리나라는 헌법에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형법과 민법이 일제시대 때 정착이 되어서 소송법은 보완이 된 그런 방식으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은 미국법하고 다릅니다. 연방헌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하고는 종류가 다른 거예요. 주들의 헌법이 있고 연방헌법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연방은 연방대로 또 주는 주대로 또 완결적인 시스템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한국하고는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법을 어떻게 수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성장해 나가는 이 제도를 아주 이상하게 파괴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덜 했기 때문에 조국이라는 사람이 민정수석을 한 것이 우리나라에 말도 안 되는 카란을 갖고 온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다라는 이소편의주의, 영장주의가 우리나라가 근대 국가를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성장해 온 제도의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은 민변같이 뭐 우리가 거의 종북 혐의까지 주고 있는 이 민변조차도 아마 이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조 엘리트 시스템을 또 완전히 무너뜨리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는 경찰대학 출신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이제 엘리트로 바뀌는데 이게 참 과도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도 경찰대 출신과 로스쿨 출신의 검사 중에 누가 더 뛰어난가 생각하면 저는 경찰대 출신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건 좀 골치가 아프죠. 예전에는 이런 거 고민하지는 않았거든요. 검사도 굉장히 되게 어렵고 4년 동안 법률을 공부하고 또 사법연수원도 나오고 고시도 해야 되고 아주 엄밀하게 교육과정을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거의 10년 이상을 공부를 해서 탄생하는 검사와 경찰대학 4년 졸업한 경찰을 그래도 고민을 별로 하지 않고 권위를 부여할 수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가면은 오히려 경찰대 출신들이 더 엘리트가 되죠. 50명밖에 안 뽑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예전에 검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검수완박이 어느 정도 또 타당성이 있어요. 더 뛰어난 사람들이 결정해야지 왜 당신들이 결정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